안녕하세요. 역사 철학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의 길이 힘든 이유부터 하겠습니다. 룰이 공정하지 않을 때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룰을 어기는 사람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여도 룰이 공정하지 않으면 룰을 지키는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의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자신만 올바르게 살면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올바르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당연히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을 유지하는 규칙이나 법을 또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길 원한다면은 결국 지도자들이 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거겠죠. 다음은 정의의 길이 힘든 이유 2. 정의가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때는 정의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히 정의가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치면 정도를 걷다가 정의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세상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올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입더라도 정도를 지키게 되면 그것이 개인에게는 손해가 될지 몰라도 집단에게는 이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또 나중에 자신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은 손해일지 몰라도 멀리 볼 때는 그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면은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정의를 지킬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철학을 배우는 이유가 견하지 말고 관하기 위해서 철학을 배운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눈앞에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에서 손해가 되면은 자신이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돼도 그것을 지키기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멀리 보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관을 갖게 되면은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의 질서가 나중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쉬워지겠죠. 그 때문에 철학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은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을 때 사고의 진화인 철학이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이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에는 본능적 생각과 이성적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잘 구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본능적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가 고프다, 밥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그냥 생각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밥 생각이 나. 근데 알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본능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저 말은 기분이 나쁘다. 그럼 저 말은 틀린 거야. 그리고 저 말은 기분이 좋은 말이다. 그럼 저 말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 이제 사람의 어투라던가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일단 일차적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말하는 사람이 약간 겸손하지 못하게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말이 자신의 이익과 맞지가 않으면은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공약을 얘기할 때 어떤 국민들이 당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을 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옳고 그른 거가 공익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서 개인의 이익과 맞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 어떤 분은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올바른 얘기를 뭐 기분 나쁘게 할까 그런 정치인 분이 계세요. 뭐 유시민 장관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러면 사람들이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틀렸다는 생각을 이렇게 자꾸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뒤에서는 자꾸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방송 나와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되게 재밌고 사람이 좋은가 봐라고 하면서 저 사람 말은 왠지 뭐 신뢰감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판단을 좀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성적 생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좀 이성적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 말은 기분 좋은 말이지만 저 말이 틀린 걸까 맞는 걸까? 그리고 기분 나쁜 말이지만 저 말이 틀린 걸까 맞는 걸까?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게 좋은 뜻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맞을까 틀릴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성적 생각이겠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좋은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건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본능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능적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맛있는 걸 사 먹어야지. 이게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되게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 되겠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뭐 요즘 테슬라라던가 아니면 구글 회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신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세상을 가치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목표로 사업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디 좋은 별장을 사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여자들과 즐겁게 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이제 본능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라던가 그런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생각과 감정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반짝입니다. 유리도 반짝입니다. 반짝이는 것을 보는 것은 감정입니다. 보석과 유리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착한 사람은 친절합니다. 사기꾼도 친절합니다. 친절한 것을 보는 것은 감정입니다. 착한 사람과 사기꾼을 구별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겉모습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의 맹점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런 것을 잘 이해하죠. 사기꾼들 중에서 이제 큰 사기를 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람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석이 가격이 한 몇십억짜리 보석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석을 목에 걸고 다니면 되게 겁날 수가 있잖아요. 보석을 산 사람이. 그랬더니 그 보석 회사에서 유리로 된 똑같이 만든 모조품도 같이 준대요. 평소엔 이걸 차고 다니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애당초 걸고 다니지 않을 보석이라면 애당초 유리를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보는 것, 눈앞에 있는 그 반짝이는 것만 보는 거라면은 이제 뭐 보석 자체가 뭐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뭐 반짝이는 거 걸고 다녀도 사실 뭐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생각과 감정의 세 번째입니다. 자, 기쁜 일이 있을 때 흥분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흥분합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흥분한다는 것에 집중하면 감정입니다. 기쁜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흥분이라는 것 자체에 집착을 하면 변태나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도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인지 악마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날개만 보고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이제 본질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문학과 철학을 배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막 공포 영화를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공포 영화를 찾는다는 것은 뭔가 그 공포 영화에서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게 뭐냐면은 무서운 것을 볼 때도 이렇게 심장이나 뭐 그런 게 뛰면서 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이런 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기쁠 때도 마찬가지로 흥분되고 즐겁잖아요. 그럴 때도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기쁠 때랑 슬플 때랑 같은 비슷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구분 잘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는 거 보면서도 즐겁고 흥분할 수 있는데 무서운 것을 보면서도 이제 흥분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은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도둑질을 할 때 흥분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신한테 이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 자체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살인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날개가 있어 그러면 보통 천사를 생각하지만 악마도 날개를 갖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생각과 감정,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공하는 리더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하는 리더가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하는 리더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하는 리더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하는 리더가 기부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하는 리더가 성직자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바람둥이일 수도 있고, 성공하는 리더가 키가 큰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제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막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좀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지만 그 책을 쓴 사람도 실패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리더가 이제 사람들과 같이 유대감을 갖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좋은 리더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언제는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한테 화를 많이 낸다고 하니까는 그럼 또 화를 많이 내야 된다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본질은 제가 이제 계속 또 얘기를 하지만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한 역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철학이 있을 때 성공하는 거지 단순히 그 사람이 일찍 자냐 늦게 자냐 아니면 정리정돈을 잘하냐 못하냐는 부수적인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사례를 이제 쫓지 않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생각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오해와 다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랄 때 이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제가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남편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자녀를 이해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해는 양쪽에서 서로 이해할 때 이제 올바른 평화가 오겠죠. 이해를 하시더라도 부모님과 자신 아니면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든 이해는 양쪽에서 양쪽에서 할 수 있을 때 올바른 평화가 올 수 있고 한쪽에서만 이해를 하면은 불안정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리더의 조건 중에서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한테 호텔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임원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다시 제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원이 이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일본 등지로 출장을 가서 해외 유명 호텔을 벤치마킹 하면서 나중에 연구했더니 나중에 이건희 회장님에게 호텔 산업은 장치 산업과 부동 산업에 가깝다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의장의 김범수 의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문제를 인지하는 능력,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더 중요하다. 리더의 능력은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을 해야만 성공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탈무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질문이 답보다 위대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제 답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은 남이 그냥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질문에 맞는 답만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면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에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때 거기에서 올바른 해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이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찍 자냐 늦게 자냐 뭐 화를 내냐 친절하냐 이게 아니라 그 리더가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그거에 맞는 답을 찾을 때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또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면 그 1시간 중에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성공하는 그 리더의 조건이 뭐냐면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든 카카오 회사의 김범수 의장이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생각을 할 때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데 그 생각의 바탕에는 지식이 꼭 바탕이 돼야만 그 생각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데 생각이 많으면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생각이 부족하면 고지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엘리트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고지식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엘리트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지식 사회 속에서 지식을 외우는 거에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는 그 지식에 대한 이제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일 수 있는데 계속 우리는 학교에서 주어진 지식을 잘 외운 아이들을 키웠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이 얽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식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하더라도 제가 뭐 경험을 다시 쌓아야 되고 그것에 생각까지 더해졌을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생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생각은 철학의 시작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자, 다음은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이란 자신의 삶과 행동의 기준입니다. 철학이 없으면 본능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게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철학이 없을 때는 종교를 믿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교리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삶의 행동의 기준을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다만 종교는 그 종교를 이끄는 성직자, 리더인 성직자가 좋은 사람이 아닐 경우는 잘못하면 막 TV에 나와서 우리 종교를 막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직자인 리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 같은 분은 좋은 리더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신념입니다. 느슨한 신념은 양심과 상식은 느슨한 신념이고
강한 신념은 사상, 종교, 철학이 강한 신념입니다. 신념이 옅어질 때 동물의 본능이 나타납니다. 약육강식이나 배금주의 같은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심과 상식이라는 이런 사고 판단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양심과 상식은 눈앞에 있는 견해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뭐 순간적으로 뇌물을 받고 양심을 판다는 얘기를 하고, 뭐 양심을 눈 감는다는 얘기도 하고, 뭐 잠깐 귀찮으니까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강한 신념인 사상과 종교와 철학은 막 공산주의 사상 보면 예전에 뭐 공산주의 사상을 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었고, 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까지 바친 적도 있었고, 철학도 철학자들이 철학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독약도 마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신념이 바로 사상과 종교,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심하고 상식을 이제 일깨우는 건 맞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양심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은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철학의 단계까지 가야만 올바르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삶의 그 판단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심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점일 수가 있고, 그 양심과 양심을 이어주는 그 점과 점을 이었을 때 그게 이제 철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양심보다는 이제 철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철학이 없으면 약한 신념인 양심과 상식에 따르거나 자신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인의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군자이니 인의를 거스르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맹자가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진화론이 나왔을 때 그 진화론이 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름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왜 굉장히 충격이었냐면은 사람과 동물은 기존까지 다른 존재로 봐왔거든요. 근데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도 동물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등동물이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사실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육체적인 면에서만 진화론을 봐왔었는데 이제는 정신적인 면에서도 진화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왔듯이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 본능도 바로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왔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또 바탕은 단세포 시절부터 있어 왔던 그런 뭐 식욕이라던가 성욕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연장돼서 발달되어 온 거겠죠. 다만 그 약간 복잡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생각을 따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삶이라면은 그 본능을 이해해서 본능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본능을 관리해서 본능을 즐기면서 본능을 도에 지나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철학이 생길 때 그때부터 우리가 또 한 단계 정신적인 진화를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군자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힘들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자라는 건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자신의 본능에 따르지 않고 올바른 일에 쓰면 그 사람이 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이 많은데도 그 돈을 나의 본능과 이익을 쓰지 않고 사람들을 이제 그 돈을 통해서 세상한테 이익을 주고 사람들한테 공익적인 면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군자인 거죠. 네. 자, 다음은 철학의 발달 단계입니다. 철학의 발달 단계는 처음 시작은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비유는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유, 은유 이런 게 철학적 사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유와 은유가 천재의 조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잘하거나 은유 잘하는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고가 발달하면은
이제 병렬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는 직렬적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을 한 방향으로 쭉 쌓아왔던 거죠. 근데 병렬적 사고는 그 직렬적으로 쌓인 지식들을 병렬적으로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하는 뭐 융합형 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분야에 있는, 요즘 막 융합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각각의 분야에서 직렬적으로 쌓아왔던 지식들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자연의 순리에서 서로의 다른 분야의 연관성을 이해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가다 보면 이제 평행 이론이 되는 거죠. 자연의 순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해가는, 한때 막 TV에서 막 평행 이론이라 그래서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막 현재도 일어난다고 막 되게 신기하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더 발달되면은 자연의 순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철학을 이해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이치는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쪽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이 예전에 뭐 투지폰에서 벌어지는 역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컴퓨터의 발전의 역사에서도 나타날 수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프랙탈 이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도형을 이루는데 그 형태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프랙탈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연의 이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할 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가 있고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리더이고 우리는 그 안에 타고 있는 뭐 승객이고, 그냥 배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도 올바르게 서 있다고 이렇게 비유 드리는 것들이 다 철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바른 비유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높은 이제 철학을 갖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자, 다음은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린다 할 때 정의입니다. 자, 논쟁이 일어나는 때 그 논쟁이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정의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경우는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의의 문제가 이제 옳고 그른 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아이를 키울 때 약간 엄하게 키울 수도 있고 뭐 사랑으로 키울 수도 있고, 이런 건 어쩌면 선택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정책적인 할 때 어떤 다른 나라하고 할 때 이제 뭐 화해와 뭐 그런 교류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힘의 논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교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선택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는 이제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정의 내리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이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때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은 아예 문제를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정의를 내리면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회장님이 호텔업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임원은 호텔업의 정의를 서비스업이라고 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이건 회장님이 그 문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임원이 호텔업의 본질은 장치산업과 부동산 산업이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정의를 내리면 그에 따라서 올바르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내린다는 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철학은 바로 이러한 올바르게 정의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높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 이성이 발달하면 스타트rek에 나오면 종족을 보면 기가 뾰족한 종족이 너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하니까 되게 너무 딱딱하잖아요. 너무 그것은 음양 중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균형 있게 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흑백 논리입니다. 검은색과 흰색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농도의 회색이 존재합니다. 좋아하다의 반대말은 싫어하다이지만 좋아하다가 아닌 것이 싫어하다는 아닙니다. 좋아하다와 싫어하다 사이에는 조금 좋아하다와 아주 조금 좋아하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다, 조금 싫어하다, 아주 조금 싫어하다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한쪽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좀 인류 역사상 많아왔죠. A냐 B냐, 흑이냐 백이냐.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견은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 철학이라던가 관을 배우는 이유는 그 흰색과 검은색의 그 중간을 이제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이 한 80%, 흰색이 20%, 검은색이 뭐 40%, 흰색이 60% 이러한 미묘한 것들을 판단 내리는 게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저번에도 계속 뭐 질문하셨을 때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검은색이냐 흰색인처럼 바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맞는 행동이지만 그 맞는 행동에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비둘기한테 밥을 준다든가 유기견들을 모아서 밥을 준다 이런 행동의 판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행동이긴 한데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리기 위해서 바로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성선설과 선악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뭐 사람은 착하다, 사람은 나쁘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자꾸 A냐 B냐라고 판단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논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자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약간 좀 더 착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뭐 욕심 많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그것을 A냐 B냐고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애당초 사람은 뭐 약간 뭐 착한 면이 한 70%, 나쁜 면이 30%, 욕심 많은 면이 뭐 한 60%, 착한 면이 40%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리면은 굳이 성선설, 선악설로 싸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올바르게 정의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있으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다음은 황희정승과 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게 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막 결국 싸우는 것은 무지로부터 오는 감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희정승처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철학을 가진 현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인들처럼 계속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던 뭐 인종 문제, 문화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무지에 따른,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것은 다 똑같은 사람이 그 위도에 따른 자외선 그 일조량에 따라서 검어지고 휘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람일 뿐이지 그런 것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 같은 문제도 그 종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은 뭐 이슬람 종교가 뭐 단순히 뭐 적대적으로 서방 세계의 그런 뭐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기독교의 자매 종교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같은 존재잖아요. 같은 신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종교처럼 이해돼서 싸우는 것도 결국 무지라는 거죠. 단파 싸움이나 양당 정책은 예. 원인이 무지라기보다는 개인의 이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노론, 소론, 네. 예, 그거 하는 거 지금 현재 우리 현실 정치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와 다툼이 좀 사라지고 이제 예전처럼 이제 예전에 정말 명분이라고 말만 명분이지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면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자신의 얘기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모든 문제의 바로 해결점의 시작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정의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계속 서로 각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계속 다퉈왔던 거죠. 이제 그럴 필요 없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전 시대의 가치관인 유교, 현 시대의 가치는 자본주의,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막 가불관계도 돈의 논리, 그러니까 유교적인 뭐 도리라든가 사람의 도리를 무시하고 돈의 논리로서 질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또 유교의 문제점은 사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중요한 거지 뭐 나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예의는 또 유교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들은 뭐라고 하면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성인들은 나이가 어려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그 아이의 하는 뭐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질문이 좀 허황되거나 이렇게 보다 다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 유교를 잘못 배운 분들은 어린 놈이 뭘 알아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교의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은 뭐 나이가 어리냐 많냐, 아니면 돈이 많냐 적냐, 문화가 다르냐, 종교가 다르냐 이런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변화 속도가 느릴 때는 윗사람의 말을 죽을 때 수명이 짧고 세상의 변화가 느릴 때는 윗사람의 말을 듣고 생을 다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수명이 길어지면은 그렇죠. 이제 그 맞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면 끊어지죠 세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예전에는 한 5, 600년 전 이렇게 안 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산 사람이 지식과 경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같이 지식이 젊은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순간은 이제 그런 게 역전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든 무슨 종교든 사상이든 창시자들은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엘리트들이 다 약간씩 일부분 코끼리 덧없는 장님처럼 그것을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 기독교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불교 때문에 부처님이 욕먹고 그런 게 계속 창시자들이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그 밑에 엘리트들이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지식을 쌓고 생각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모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하게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어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의 재능에 맞춰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명사와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치인, 과학자, 기업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직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기업가가 되고 싶어요.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직업에 대한 목적만을 아이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의사가 되었을 때, 정치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 자체가 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자체에 대한 일단 되고 봐라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변호사가 돼서 막 일제 전범 기업을 막 변호해서 막 위안부 할머니한테 뭐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한다던가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됐는데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정치인이 되면은 어떤 정치인이 될래? 그리고 변호사가 되면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으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니? 이런 것을 직업과 그 형용사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학교에서. 자, 철학이 언제 필요하냐고요. 철학은
일반적으로 약간은 이제 뭐 배가 부르고 등이 따를 때는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데 철학은 일단 어려울 때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철학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건희 회장님처럼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자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잖아요. 자살한 그리고 자녀들의 이혼도 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돈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소송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사촌만 넘어가도 서로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만약 우리 같으면 돈이 많으면 막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일가 친척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있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이런 철학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제적인 면과 더해질 때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방주사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인생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철학을 배워놓으면은 그 어려운 시기를 왔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의 긍정적인 면이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어려운 것은 신이 주신 시련이니까 그것을 잘 이겨내면 나중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생은 굴곡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다고 있으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을 때를 잘 버텨내면 다시 좋을 때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철학은 인류 진화의 시작입니다. 동물도 밥을 먹고 자손을 번식하고 감정을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지식을 전수합니다. 사람도 밥을 먹고 자손을 번식하고 감정을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지식을 전수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책을 통한 축적된 지식의 전수입니다. 축적된 지식은 사람에게 철학을 가져다 줍니다. 철학은 고등동물로서의 인간이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철학은 인류 진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자면 이제 동물과 사람은 제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지만 동물도 감정을 갖고 있고 동물도 부모 자식 간의 지식을 전수하고 근데 그 동물과 우리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책을 통해서 방대한 인류의 역사라는 지식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류 100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게 책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책을 통해서 만류 인력의 법칙도 나오고 상대성 원리도 나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역사와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역사라는 것이 바로 책을 통해서 그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철학이라는 것이 나오면 결국 역사와 철학을 통해서 인류 정신 문화가 한 단계 진화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러스와 백혈구. 하나의 유기물질에서 시작한 인류는 점점 우주의 비밀과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는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많은 자연의 비밀과 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영역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점점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더 강한 힘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단세포에서 시작한 이후로 크기와 지능의 수치만 커질 뿐 직렬적인 변화가 있었죠. 본질적인 변화, 병렬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과 덩치는 커지는데 뇌의 사고방식은 그다지 많이 진화되지 않았죠.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은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점점 더 날카로운 보검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고수가 보검을 사용한다면 그 보검은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어린이가 보검을 휘두른다면 그 보검에 의해서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보검을 뺏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곧 우주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갈 때 올바른 철학이 없이 우주로 나가게 된다면 지능을 가진 다른 생명체를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이 우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이 커질수록 올바른 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우주의 백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은 인류 진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것이 인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학문이고요. 이제 지금도 우리는 서로 다른 당장 같은 종족, 같은 세상 살고 있는 남녀조차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일반 베스트나 뭐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서로를 이해 못하고. 그리고 더 크게 나가면 국가 간의 전쟁이 되고 종교 간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몰 이해적인 지식과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면 우주에서도 결국 다른 외계인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다른 생명체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다면 또 인간조차도 이해를 하는데 다른 외계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쟁이 우주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를 대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런 발달은 철학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주로 나가서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 영화라던가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외계인의 모습이 결국 우리 자신이 그런 외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다른 행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행성에 사는 동물들을 우리의 식량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껏 영화에서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지구인을 공격하는 걸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굉장히 막 적대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 게 결국 다른 행성에서 살고 있는 그런 뭐 외계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철학이 있어서 평화의 사도 같은 그런 게 돼야 되겠죠. 다음은 군자도 공공할 때가 있습니까? 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로, 군자도 공공할 때가 있습니까? 공자, 군자도 공공할 때가 있다. 소인은 공공하면 외람된 짓을 하지만 소인처럼 낭패하진 않는다. 철학이 있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찌할 줄을 모르거나 안절부절하거나 정신이 피폐해지거나 건강을 해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일을 닥쳤을 때 가장 큰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떤 분들 보면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5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사업계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지식이라든가 이제 철학이 다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철학만 있다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피지기가 뭐냐면 제가 인문학과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면 그럼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철학이잖아요. 철학을 가지면 백전백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다. 불태, 그 태가 위태롭다의 태자거든요. 철학이 있어도 위태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철학의 한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 때문에 저는 철학이 사람들한테 좀 멀어졌던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기술만으로는 또 당연히 기술만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뭐든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기술과 철학이 더해져서 음과 양이 좋아졌을 때 그게 태극이 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쨌든 그 두 개는 연결돼야 되는데 철학만 있어도 안 되고 기술만 있어도 되진 않습니다. 철학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의리 가불기는 법, 기술입니다. 자,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은 이제 바람둥이나 카사노바나 뭐 픽업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에 싸움의 기술, 뭐 권투, 뭐 레슬링 이런 격투가들이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 도박의 기술, 이제 뭐 타짜 뭐 그런 게 되겠죠. 대화의 기술, 사기꾼, 뭐 궤변가, 뭐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대화의 기술이겠죠. 다음 전쟁의 기술, 손자병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이 과학자가 되겠죠.
기술도 자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도 이제는 자연의 그 이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치와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계속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것도 자연의 순리 안에 이제는 봐야 됩니다.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인공적인 것도 이제는 자연 법칙 안에 같이 이제 넣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일정하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단 올바른 철학이 없는 사랑의 기술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바람둥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람 이제 뭐 이성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근데 싸움의 기술은 올바른 철학이 없으면 막 주먹을 휘두르면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죠. 또 도박의 기술은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화의 기술도 사기꾼들이 말로써 막 이제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죠. 전쟁의 기술은 말 그대로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기술은 마찬가지로 올바른 철학이 없으면 뭐 핵폭탄이라던가 위험한 무기가 만들어지면 그게 또 인류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철학이 있다면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로의 신뢰감을 높여주고 또 약한 나라가 배려될 수 있고 인류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기술은 무기가 되기 쉽고 기술이 없는 철학은 사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이기는 법 제가 첫 번째는 일단 뭉쳐서 덩치를 키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약자들이 뭉쳐서 갑이나 강한 존재보다 덩치를 키우는 게 의리 갑을 이기는 첫 번째고 다음에 의리 갑을 이기는 두 번째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 덩치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이 이제 뭐 싸운다 그러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 의릴 때 그 사람이 이소룡처럼 권법이라는 기술이 있으면 자신보다 키가 크거나 자신 뭐 1대 뭐 18명이 싸워서 이긴다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의리 갑을 이기는 세 번째 기술입니다. 을은 뭐 약자나 소국이 되고 갑은 강자나 대국이 되겠죠. 작은 영국이 큰 중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화포 기술이겠죠. 그리고 국가의 형태도 갖추지 못했던 변방의 작은 부족인 몽골족과 여진족이 큰 중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기마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에서 기술이 을이 갑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족과 뭐 여진족, 이제 뭐 청나라 이런 것들은 중국 인구가 만약 한 1억 명 정도였으면 그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한 100만 명 미만, 한 몇십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인구가. 그런데도 자신보다 훨씬 큰 중국을 이겼던 거죠. 그게 바로 기마 기술이 있었던 거죠. 기마 기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게 기동력이라던가 힘이 훨씬 일반 보병에 비해서 그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전국지대에 이제 말을 비싼 돈 주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죽은 말도 좋은 말이면 비싼 돈 주고 사니까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말을 이제 팔려고 왔다. 이런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그 예전 고대 시대에는 그 좋은 말이 좋은 탱크를 얘기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그 철학이요. 예. 올바른 철학도 있고 잘못된 철학도 있을 예, 텐데 맞습니다. 예. 철학이 잘못된 건지 올바른 건지 판단해 주는 거는 네. 양심인가요? 그럼 양심이 최상인가? 양심을 인간이 가진 타고난 선한 마음이라고 본다면 양심은 눈앞의 견인, 이익과 본능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심을 약한 신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 자체에는 의지와 판단력이라는 면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처럼 타고난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양심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양심에 대한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양심에 대한 철학을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요리에 대한 생각이 꾸준하게 이어지면 그것은 요리에 대한 철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양심이 발달된 형태가 이제 양심에 대한 철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재능과 성품이 둘 다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양심은 성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만 있어도 안 되고 성품만 있어도 안 된다고 얘기했듯이 양심이 있더라도 철학이라는 판단력이 없으면 견우미양같이 눈앞에 있는 소가 불쌍하다고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을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한 비둘기나 유기견이나 뭐 길고양이가 불쌍하다고 해서 밥을 주다 보면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철학을 판단력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철학만 있고 양심이 없으면 나쁜 판단을 또 내릴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본다면은 철학과 양심은 음과 양과 같은 관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만 있어도 안 되고 철학만 있어도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양심에 대한 정의와 철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